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20년 1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20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풀어드리라고 이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1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 정의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결과물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필기를 공부하시기 전에 아마 실기를 한번 보고 오시면은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좀 더 빨리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강의를 좀 링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실기를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 변경셀이 일단 값이에요. 수식에 참여하는 값이고, 값 3개가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요. 그때 여기 결과셀이 수식입니다. 수식셀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예측하라, 이런 것이 이제 시나리오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변경셀이 값이고 결과셀이 수식이라는 거 꼭 챙겨 두시고, 이 변경셀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32개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32개까지 가능하고 결과셀도 32개까지 가능하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때는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변경셀 3개, 결과셀 하나면은 이제 3대1 시나리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값은 항상 표시가 되고요. 시나리오는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실 때 원래는 이제 셀 주소가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요. 사전에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 셀 주소보다 이름이 먼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이름 정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별도의 파일에다가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작업하고 있는 파일, 동일한 파일에 이제 다른 시트에 작업이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시험 문제가 이런 부분이니까요. 자,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값. 이 평균은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함수고요. 또는 수식이고 맞습니다.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 보고서다. 현재 값은 비교 대상으로 항상 표시가 된다고 했죠. 시나리오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된다. 제가 이제 엑셀을 좀 했는데 엑셀에서요. 어떠한 값을 변동을 시켰을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함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심지어 피벗 테이블도 자동으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값이 변경될 때 반영이 되는 것은 일종의 수식이나 함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셀과 결과셀에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셀 주소가 안 나오고 이름 정의가 나온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요. 현재 값이 노트북 60, 프린터 35, 스캐너 15일 때 경기 호황에 이렇게, 경기 불황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무엇에 대한 평균인지는 모르겠어요. 판매 대수의 평균인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저렇게 됐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보고서로 요약해 주는 게 이제 시나리오 보고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죠? 이해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실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 문제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개념 정도 파악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념 파악하는 것도 링크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22번. 키포인트는 고급 필터인데, 고급 필터 치고는 되게 문제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행이면 AND. 이게 제일 중요하죠. AND고요. 동시만족. 그 다음에 다른 행이면 OO입니다. 이것부터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AND에 대한 멘트가 이고, 이며,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상공회의소 시험 출제자들이 이런 멘트를 쓴다는 거죠. 이면서, 중에서, 모두, 뭐뭐인, 뭐 이렇게 표시할 것 같고요. 5원은 2개 정도 이거나 또는 멘트를 쓰니까 5월을 외우시고 나머지를 다 AND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는 5월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국어하고 영어가 이제 일단 한번 끊어지게 되는 거죠. 5월을 기준으로. 국어가 80 이상, 국사가 80 이상이고, 국어가 아니라 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사가 80 이상이고, 영어가 85 이하, 85 이상이거나, 평균이 85인,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AND라는 걸 같은 행 아셔야 되고요. 다른 행이니까. 국어가 80 이상이거나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요. 국사, 자꾸 국어라고 하네요. 국사가 80 이상이면서 80 이상이고 80 이상이며 80 중에서 그죠? 영어가 85 이상이거나 평균이 85인 그죠? 여기는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로 와야 되니까 답이 3번 되네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건데 쉼표도 이쁘게 잘 찍어 주셨어요. 이 쉼표가 없으면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먼저 연결을 해야 될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쉼표에서 딱 끊어 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정확하게 명시도 해줬습니다. 자, 요것만 아셔도 문제를 풀 수 있죠. 제목은 항상 같은 행에 쓰고 조건을 같은 행, 다른 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쉽게 나오네. 그죠? 예. 자,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이제 키포인트가 데이터 통합인데요. 데이터 통합을 좀 문제를 해결하기 좀 그렇고요. 먼저 설명부터 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통합이라는 거 정의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서 요약 서머리를 해주는 기능을 데이터 통합이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지방에서 파일들이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꼭 테이블이 2개 이상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1개가 있어도 중복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도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표를 첫행, 첫열을 기준으로 함수를 사용해서 요약 통계 분석하는 거다. 자, 다른 시트도 가능하고 다른 통합 문서 파일도 가능하고 시험은 실기는 이제 동일한 시트에서만 작업을 하는 걸 요구를 하죠. 그래서 최대 소스를 255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필기 부분 좀 챙겨 두시고 작업 위치는 이제 데이터의 통합을 가시면 되는 건데요. 위치별 통합과 이제 범주별 통합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필기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별 통합 한번 보시게요. 위치별 통합은 뭐냐면 첫행과 첫열에 있는 데이터들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얘하고 얘들의 데이터가 다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통합을 표시할 결과도 동일하죠. 이렇게. 그런 경우 통합을 하는 게 위치별 통합이다. 같은 위치다 그 말이죠. 그럴 경우는 노란색 부분만 셀 블록을 잡으시고 데이터에 통합을 하신 다음에 합계로 하겠습니다. 소스 범위도 제목 첫행 첫열을 제외하고 추가 여기도 순수하게 데이터만 이렇게 잡아서 같은 위치니까요. 추가 확인하시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위치별 통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치별 통합은 별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 시험은 이제 범주별 통합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범주별 통합이라는 건 뭐냐? 얘들의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달라요. 이렇게 불정생, 생불정, 생불정. 그죠? 예, 그럴 때 이름은 같은데 위치가 다를 때 하는 통합을 이제 범주별 통합이다. 예,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쓰니까요. 그런 표현까지. 자, 이렇게 블록을 잡아야 돼요. 첫 행 왼쪽 열을 포함해서 잡아야 됩니다. 데이터에 통합 가서 기존 거 좀 지우고요. 합계는 그대로 갈게요. 자, 소스 범위도 첫 행 첫 열을 포함해서 추가. 여기도 포함해서 추가. 그 다음에 여기다 첫 행 왼쪽 열에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다 체크하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냐. 여기에 맞게 모아서 흩어져 있으니까 뿌려주겠다 값을. 그런 것이 이제 첫 행 왼쪽 열 체크하는 게 범주별 통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위치별 통합은 의미가 없는 게요. 뭐 위치가 같던 틀리던 그냥 이렇게 해버려서 범주별 통합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별 통합은 이제 실기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똑같던 다르던 이름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으니까요. 이름이 다를 경우는 써야겠지만 똑같을 때는 그냥 쓰셔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본 데이터의 연결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원본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통합의 결과도 반영이 되는 건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기능은요,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시트에다가 통합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트에다가 작업할 때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트죠. 데이터 통합 가서 범위 지우고요. 지우고 네. 잡고 추가 잡고 추가 세팅 왼쪽 여기다 체크할게요. 안 돼요. 에러 나옵니다. 왜? 같은 시트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시트는 돼도 다른 시트 이런 데다가는 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여기 해제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통합을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CPU하고 램은 양쪽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양쪽에 똑같이 있는데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가 알아서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 지우고요.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잡으시면 추가 이렇게 잡으면 추가하면은 이제 CPU하고 램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확인.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자, 요거는 이제 열도 들어가고 행도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수리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겁니다. 데이터의 통합. 이제 범위는 똑같죠. 여기하고 여기를 다 잡았으니까 똑같고 그죠? 그러면 확인만 누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수리도 들어오고 CPU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램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 해결할게요.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한다. 이 이름 정의가 아니고요. 범주별 통합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이름끼리 모아서 뿌려주겠다. 범주별 통합이라는 거고 원본 데이터의 연결 위에 설명드렸죠.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설명했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이 레이블이 이제 첫 행과 첫 열에 있는 제목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제목과 여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제목과 여기 제목.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면 별도의 행렬이 추가된다, 만들어진다.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 같은 시트도 되고 다른 시트도 되고 다른 통합 문서도 된다. 총 255개까지. 왜? 시트의 수가 전체가 255개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24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부분합이고요.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중복이 있는 열에 대해서 끼리끼리 모아놓고 함수를 이용해서 서머리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부분합이다. 끼리끼리 모아놓으려면 정렬을 해야 끼리끼리 모아진다. 그래서 부분합 할 때는 반드시
정렬부터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룹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사원대리 과장부장, 사원대리 과장부장, 사원대리 과장부장인데 정렬을 하게 되면 사사사 부부부 과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제 오름차순하면 과장, 부장, 사원 그렇게 모이겠네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그룹할 항목이 끼리끼리 모여서 정렬을 한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급별, 그룹별자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이제 합계를 쓴 거고, 어떤 열의 합계를 보여줄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원번호 열 제목, 이름 열 제목, 직급 여러 개 있는데 급여에 대한 합계를 보여주겠다. 체크 표시를 한 거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이제 중첩 부분합이라고 해서 부분합을 2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분합을 처음 했을 때 1회차에 제가 합계를 했어요. 합계. 2회차에 제가 평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합계라고 먼저 한 것을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합계가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게 평균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해제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합계가 유지가 되고 평균이 추가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어떤 상태예요? 체크가 돼 있는 상태고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좀 준비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가 있다. 이것은 이제 만약에 그룹이 세 그룹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과장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 그룹이 있고 사원이 그룹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5, 부장이 2, 사원이 8 이렇게 있다. 그룹 사이에다 페이지 나누기 하게 되면 과장 따로 부장 따로 사원 따로 인쇄를 페이지를 따로따로 인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크가 돼 있으면 그룹별로 페이지 수를 나눠서 인쇄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은 뭐냐면 이제 서머리가 과장이 5명이 이제 뭐 급여가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3명만 쓸게요. 너무 많으니까 250이다. 그 다음에 230이다. 그러면 이제 서머리가 아래 요약 표시하면은 여기에 합계가 아래쪽에 보이는 거고요. 저걸 해제하면 합계가 위쪽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 함수 행이 아래에 보여지냐 위에 보여지냐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실기를 한번 꼭 하시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직급 항목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올바른 결국 끼리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를 표시한 거다. 직급별, 급여, 합계. 맞죠? 인셋이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가 된다. 그룹 사이마다 페이지 나누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이 아니라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서머리 요약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꼭 실기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만 해드린 거니까 기능은 몰라도 해석 정도만 보시고 답을 고를 수가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분합을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부분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학과별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에도 상관없고요. 오름차순에서 지금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 하시고 데이터 가서 정렬부터 해서 전공학과로 내림차순 할게요. 그냥 내림차순도 보여줘야 되니까 컴컴컴 쿡쿡쿡 경경경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걸 그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들어가서 볼게요. 데이터에 이제 부분합 가셔서 여기를 전공학과로 해주시고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만 나오게 하냐? 출석, 중간, 기말 3개를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한번 하고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래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체크가 해제됐으면 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너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2차 부분합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총점에 대한 평균을 한번 하겠다. 그러면 요거 해제하시고 이제 총점을 이렇게 하시고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합계가 요약이거든요. 사라지고 평균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걸 유지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요약을 제가 제거를 하고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 요약이 위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 그룹 사이에다 페이지 나누기 이렇게 하게 되면 예, 페이지가 강제로 나눠집니다. 새 페이지가 나눠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부분합을 한번 다시 하고 이렇게요. 아래에다 할 거고 총점 평균 이렇게 하시면 예, 이렇게 지금 페이지 나눈 선이 구분선이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뭐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예, 부분합을 제거하고 원위치, before 처음 표로 들어간다. 그럼 모두 제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표시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은 이제 매크로인데요. 매크로. 자, 매크로는 이제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작업을 저장해 놓고 빠르고 반복해서 불러다 실행할 수 있는 게 이제 매크로지 않습니까? 자, 매크로 실행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상태를 한번 보고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행이 있죠. 예, 실행은 말 그대로 매크로를 실행하겠다. 예, 그게 실행입니다. 자, 한 단계씩 코드를 실행하겠다. 그러면 F8을 누르시면은요. 예, 한 줄 한 줄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하죠. 예. 뭐 번역기인데 한 줄 한 줄 해석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석을 여러 줄을 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해석하면서 실행하는 걸 이제 인터프리터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편집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몰라서 수정을 못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고도 이게 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매크로 삭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삭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우는 거고. 자, 옵션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매크로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를 변경할 수 있냐 옵션에서는 예, 이제 그 바로가기 키라고 해서 단축키죠. 예, 그런 바로가기 키를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 같은 거 있어요. 주석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을 변경할 수 있지 매크로 이름은 변경을 못한다. 그것까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풀고요.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한다.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 기자가 실행된다. 이게 F8을 누르시면 이제 편집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편집을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실행된다.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이름과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매크로 이름은 수정 못한다고 했죠. 왜? 이름은 고유하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리고 매크로를 만약에 저희가 새로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하게 되면 매크로 이름을 기존에 있는 거랑 엎어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지우고 새로운 매크로 대응하겠냐, 대체하겠냐.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을 한번 구하는 매크로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실기에서도 이 정도는 나오죠. 예,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단추를 누르고 평균이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도 그냥 넣어드릴게요. 컨트롤 A, 5를 전체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문자가 들어갈 때는 컨트롤 나오고 대문자를 쓰게 되면 이제 시프트가 같이 나온다는 거. 영어만 가능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컨트롤 A 하시면은 이제 전체 선택이라는 매크로, 아니 저기 엑셀의 고유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컨트롤 A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되지 고유 기능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개인용 매크로인지 새 통합 문서만 만들 건지. 개인용이면 말이 개인용이지 이제 모든 엑셀 파일에 적용되는 매크로를 우리가 개인용이다. 새 통합 문서 열리면서 한 번만 새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할 거다, 적용할 거다. 그 다음에 현재 통합 문서는 작업 중인 현재 통합 문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설명은 주석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평균 구하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죠? 자, 확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매크로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에버리지라는 평균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기말까지 가로 닫고 엔터, 나머지는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복구해 주시면 되죠. 자, 소수부 자릿수는 이것까지 같이 할게요. 여기 가서 추가 옵션 단추 누르고 숫자에서 자릿수 한 자리까지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까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꺼야 됩니다. 기록 중지. 자, 이제 됐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누르시면 아까 보는 것처럼 대화 상자가 나오죠. 이때 기존 필드명하고, 아니 기존 매크로하고 똑같은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메뉴가 뜨고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쓴다, 컴도사,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만들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촬영 기법으로 못하고 직접 타자를 쳐야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매크로 이름이 기존 거 나오면 편집,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되면 만들기가 뜬다. 그것도 좀 나왔으니까 챙겨 두시고, 자, 실행은 말 그대로 지운 다음에 실행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가서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lt F8인데요. 단축키가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게 되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뜨고, 여기서 F8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줄 노란색 줄이 실행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합 구했죠. 이제 오토필이 이제 채우기 핸들, 수식 채우기 핸들입니다. 데스티네이션 랭지 H2부터 H5까지 채우기 핸들 하겠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H2부터 H5까지 셀렉트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넘버 포맷 로컬이라고 해서 표시 형식을 소수점 두 자리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것이 이게 이제 한 단계씩 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삭제는 삭제고요. 이제 옵션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못 바꿔요. 그죠? 이렇게 바로가기 키하고 이렇게 설명, 주석만 바꾸는 거죠. 주석은 여기 있어요. 여기요. 평균 구하기.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으로 라이언 일병, 여튼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여기에 나온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을 누르면 매크로 실행한다. 한 단계씩 편집, 그죠? 옵션을 누르면 매크로 이름 못 바꿉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한번 제가 평균으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뭐라 합니다. 이렇게. 너 어떻게 할 거냐, 기존 거. 엎어치기 할 거냐, 예. 아니요 하면은 취소하고 나오는 거고요. 예.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대화 상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고유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니까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왜 4번인지 알아두셔야 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은 제가 볼 때 처음 나온 문제 같아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새로운 유형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실습해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부터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제 날짜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2020-1-2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뭐
이라고 그냥 쓸까요? 자, 이렇게 썼고요. 이제 채우기 핸들 하는 거죠. 값 채우기 핸들. 오른쪽 귀퉁이 하단부에서 얇은 십자가 됐을 때 쭉 드래그 하시면은 이제 날짜가 채워지는데, 일반적으로 날짜를 채우기 하게 되면 일자가 일씩 변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띄면은 요게 이제 여기 보이는 요 단추 보이세요? 요게 이제 채우기 옵션 단추라고 합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 자, 얘를 누르시면은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그 메뉴의 종류가 뭐가 있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시면은 이제 일자가 플러스 1씩 증가하고요. 서식만 채우면은 여기에 있는 서식만 복사가 되고, 값은 복사가 또 안 되는 거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서식은 없이 그냥 값만 또, 그 다음에 일 단위 바꾸기, 평일 단위 바꾸기, 월, 연. 일 단위는 이제 플러스 1씩 채우는 거고요. 평일은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증가하는 거고, 월 단위는 이제 월이 1씩 증가하는 거고, 연이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다 보여드리고, 이제 셀 복사하게 되면 그냥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식도 한번 노란색으로, 빨간색 한번 칠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셀 복사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 실행 취소했습니다. 쫙 하고, 이제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러면 연속 데이터가 이제 일자가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우고요. 자, 또 쫙 끌게 하고, 이제 눌러보시면 서식만 채우기 하면 뭐예요? 여기 노란색에 빨간색만 채워지는 거죠. 2020-2-4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또 채우기 핸들 쭉 하면, 값 채우기 핸들 하면 또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는 서식 없이. 근데 이제 채우기 핸들 할 때 이미 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짜의 일렬번호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일 채우기 하게 되면 이제 주말 빼고 2, 3, 4, 5, 4, 5가 주말인가 봐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채우는 거고, 월 채우기, 연도 채우기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날짜 채우기, 자동 채우기 옵션 요 단추를 이용하여 채운 경우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평일로만 1단위 증가하는 거고, 주단위 없습니다. 그냥 1단위죠. 평일은 주말을 빼고 1단위는 주말을 포함하고, 월이 일씩 증가하는 거고 연이 일씩 증가하는 거죠. 다른 거 괜히 해봤네.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주 단위는 없었죠, 아까. 그죠? 이건 뭐 실습 안 해보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 이해를 못 하겠네. 자, 여하튼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닥난 것 같아요. 뭐 20년 동안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온 것 같고, 자꾸 없으니까 이제 기능에 대한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 같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도 실습을 좀 하고, 그리고 좀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그죠? 홈탭에 보시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이제 맞춤 그룹이 있는데, 이 맞춤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 병합 영역의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자, 이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병합을 하게 되면 여러 셀을 하나로 합치는 건데, 자, 그때 좌상기의 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고 1, 2, 3, 4, 5, 6 이렇게 입력하고 얘를 병합하면 1이 남는다 이 말이죠. 좌상기, 좌측, 상단 이렇게. 여기도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한 셀로 병합하면 맨 위탱 왼쪽, 그죠? 좌측 상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좀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의 맞춤. 셀의 맞춤이라는 것은 뭐냐면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라고 이렇게 썼어요. 예, 지금 셀 너비를 초과했으니까 옆 셀을 침범해서 문자는 보여주는데요. 예, 맞춤에 가시면은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단추를 추가 옵션 단추라고 합니다. 예, 거기 가셔가지고 셀에 맞춤하면 셀 너비에 맞춰서 글자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고 줄어들죠. 근데 11포인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왜 그러냐?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셀의 맞춤이 이런 거다 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도 보여드릴게요. 방향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이 이렇게 하시고 얘를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로쓰기가 일반인데 세로쓰기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고 90, 45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45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 위로 회전하면은 이제 뭐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90도 회전.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 회전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해제는 이제 아무거나 딱 클릭을 해주면 적용된 것을 눌러주면 다시 해제가 됩니다. 자,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그죠?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추가 옵션 단추 눌러서 이쪽에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셔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로 쓰기는 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실행 취소했습니다. 자,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건 뭐냐면 줄바꿈은 이제 여러 줄일 때 한 줄로 바꾸는 거예요.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 얘는 이제 셀에 맞춤했기 때문에 줄이 안 바뀌고요. 텍스트 줄바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는 거고 너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자동 개행이라고 하죠. 자동 줄바꿈. 개행이라는 멘트를 잘 안 써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말이라고 해서 여튼 뭐 줄바꿈이다. 자동으로 줄바꿈이다. 강제로 줄바꿈은 이제 뭐죠? 알트 엔터죠.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너비가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강제로 줄을 바꿨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고요. 얘는 이제 자동 줄바꿈에 대한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 엔터, 알트 엔터도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셀 병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셀의 마지막 셀이 아니라 좌측 상단이고요. 셀에 맞춤하면 너비보다 긴 글자는 크기가 자동으로 줄여지는 거고 이 셀에 맞춤. 방향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 세로 방향이나 또는 가로에 45도나 마이너스 45도, 90도로 회전하는 거고요. 텍스트 줄 바꿈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자동으로 줄을 바꾸는 경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강제 줄 바꿈, 얘는 자동 줄 바꿈. 또 자동 줄 바꿈을 하는 게 있어요. 또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것은 이제 한글처럼 쓰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갔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로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양쪽 맞춤이 있어요. 양쪽 맞춤을 하게 되면 얘도 줄바꿈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얘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얘도 줄여볼게요.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만 늙혀 보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초자만 내려가게 별반 차이가 없네. 글씨가 길어야 되는데 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렇게 좀 쓸게요. 자, 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얘를 조금 넓혀보고 얘도 같이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넓혀보시면은 여기서 차이가 나죠. 얘는 약간 안으로 사자가 들어갔잖아요. 오른쪽이 일직선으로 안 나오죠. 근데 얘는 한글처럼 양쪽 정렬한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이 일직선으로 나오는 형태.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자, 이렇게 컴도사 초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얘는 이제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이게 양쪽 맞춤. 얘는 이제 텍스트 줄바꿈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한번 다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답은 고르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왜 또 이것도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를 못 하겠네. 여하튼 난감하네요. 예. 자, 28번입니다. 자, 28번도 예, 앞에 나왔었던 문제고요. 이것도 실습을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습을 안 해보시면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읽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그죠? 실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자, 좀 복사를 해왔고요.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셀 포인터를 셀에 일치하고 데이터를 쓰는 거죠. 검도사 초이 이렇게 쓰면 예, 엔터를 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그죠? 예, 또 입력을 할 때 이런 방법도 딜리트로 지웠어요. 예, 검도사 하시다가 입력이 아니다, 취소하겠다 그러면 ESC를 누르면 입력 취소가 되는 거고요. 예, C5셀이라고 하니까 C5셀에 맞춰서 할까요? 그러면 ESC 누르면 입력 취소 맞습니다. C5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도 컴도사 예,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C5셀의 값이 입력된 후 D5셀로 간다. D5셀로 가겠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C5셀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엔터키의 방향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컴도사 하면은 C6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컴도사 누르시고 홈키를 누른다. 그럼 홈키가 어디로 가냐? 예, 왼쪽 편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A5셀로 가요. 홈은 좌측, 맨 좌측에 있는 처음 셀로 가는 겁니다. 좌측 처음 셀. 그래서 왼쪽 처음으로 간다. 그래서 홈은 좀 전에도 이런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CO 셀의 값에 입력하고 C1 셀로 간다가 아니라 A5 셀로 가는 거죠. 2로 안 가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홈은 왼쪽 편으로 간다. 이걸 좀 외우시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한번 해볼까요? 홈을 누르면 왼쪽으로 간다. 왼쪽 처음으로 홈 왼처, 홈 왼처. 홈런을 치고 외쳐. 그렇게 왼쪽 처음으로 외쳐.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외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홈런을 치고 소리를 외친다. 왼쪽 처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홈 외쳐. 예. 또 뭔 소리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예. 답은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뭐 별 수가 없죠. 한 번이라도 해보시지 않으면. 근데 이것도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참 이번 시험은 좀 난해하네요. 예. 뭐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들을 좀 많이 실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비정상이야. 저도 문제를 풀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시험에 나오는 건가? 여하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29번입니다. 자 29번도 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을까요? 또 기출문제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고 왜 그럴까요? 아무튼 실습 한번 보여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5, C2부터 C5까지요. 블록을 잡고요. 네,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그러면 셀 블록을 설정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블록을 2개 이상 설정하면은 이제 액티브 셀이라고 해서 작업 중인 셀이 하얀색으로 반전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하얀색 반전된 셀만 지워집니다. 이 백스페이스고요. 커서가 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 위해서 내용 지우기 하시면 이 딜리트 누른 거하고 똑같아요. 서식은 안 지워지고 값만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서식 안 지워지는 것도 빨간색으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홈 탭에 가서 편집에 가서 지우기에서 내용 지우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는 게 내용 지우기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답은 보시는 것처럼 1번이 되겠습니다.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서식은 안 지워지고 메모도 안 지워지고 내용만 지워지고 있는데 전체 블록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색깔 좀 바꾸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답은 백스페이스입니다. 액티브 셀 하나만 지워지니까. 이것도 과거에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이것도 문제 가치가 좀 없는 문제 같기도 하고요. 왜 이런 것들이 나왔죠? 표시 형식도 딸랑 안 나오고 입력 셀 서식이면 무조건 표시 형식 떠야 되는데 포커스가 좀 딴 데로 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30번입니다. 자, 30번은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잊을만 하게 되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보호하고 통합 문서 보호인데 말로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문서 보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문서 보호는 검토에 가시면은 통합문서 보호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조하고 창인데 구조는 뭐냐면 시트에 관련된 작업들을 이제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이 자, 창은 뭐냐? 창을 좀 사이즈를 좀 줄여 볼게요. 취소하고 이 상태로 그러면 이제 창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크기 조정도 하고 이동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최대화 최소화도 다 뜨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시트 보호를 통합 문서 보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 통합 문서 보호 두 개를 해볼게요. 확인 아무나 안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 시트에 관련된 작업들이 다 죽어버려요. 시트에 관련된 작업들이 일단 죽어버리고요. 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작게 사이즈를 줄일 걸 창이 이동을 안 하고 창의 크기 조절하는 거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보호 해제하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조로에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시트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올 작업을 이제 락을 걸어놓은 거다. 락 이렇게 삭제도 못하고 이름 바꾸기도 못하고 이동 취소 이동 복사도 못하고 숨기기도 못하고 구조가 시트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은 창 크기 조정을 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의 이동 그 다음에 크기 조정 그런 것을 못하도록 락을 걸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통합문서 보호는 해결이 됐죠. 최대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검토에 가면은 이제 시트 보호가 있어요. 말이 시트 보호인데 얘는 보호 대상이 셀이나 아니면은 행과 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뭐 개체, 차트하고 도형 같은 거, 그 다음에 필터 정렬, 이런 것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이런 것을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죠. 30번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딴 데로 가 있네요. 자 그래서 4번부터 읽어볼게요. 통합문서 보호에서 보호할 대상으로 창을 선택하면 창을 옮기거나 크기 조정, 닫기 같은 걸 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맞고요. 통합문서에서 시트 보호를 구조죠. 구조를 하게 되면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등이 이게 가능한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됐죠? 시트 보호는 이제 말 그대로 시트 보호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그냥 말이 시트 보호인데 행과 열, 개체, 셀 그런 것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자,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시트를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된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 암호를 안 넣어줬다. 그럼 확인하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수정을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암호를 걸지 않으면 그냥 해제하시면 그냥 해제가 돼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말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답은 이제 1번이 틀렸는데, 자, 시트 보호를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셀에 잠금 설정을 한 후에 시트 보호를 해야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또 편집을 하게 하려고 하면 이 점수만요. 여기는 함수인데 점수만 이렇게 하겠다 편집을 하고 나머지는 못 건들게 하겠다 그러면 시트 보호를 하기 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요. 보호라는 탭에 가서 잠금을 해제를 시키면은 시트 보호를 해도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잠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잠금에 체크되어 있는 셀만 보호하고 잠금에 해제된 것은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예, 잠금 해제했고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로요. 그 다음에 총점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수식인데 이 수식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보호에 가셔서 숨김에다 체크를 하게 되면 수식을 숨기는 기능이에요. 지금은 보이지만 이제 잠금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번 검토에 가서 잠금을 하는데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수식이 숨어서 안 보이는 거죠. 자 얘는 수정이 안 되죠. 얘들도 수정이 안 되죠. 잠금 설정이 됐을 때. 근데 얘는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김미영 92점이래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잠금과 숨기기예요.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 전 보호 탭에서 숨김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잠긴 셀을 허용한다는 것은 잠금하고 관련 있는 거지 숨김은 수식을 숨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렸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해제하시고 이제 제가 여기는 잠금을 해제한 거고요. 여기는 잠금을 설정한 거고요. 색깔이 있는 건 잠금을 해제한 거거든요. 데이터에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해서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잠김 셀을 선택하겠다. 이걸 해제를 하시면은 잠긴 셀은 선택을 못 하도록 하는 거고 잠기지 않은 거, 즉 수정할 수 있는 것만 선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잠금과 관련이 있는 거죠. 확인하시면 이런 데 선택을 못 해요. 여기만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는 잠기지 않은 셀이니까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는 잠긴 셀들이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가 틀렸어요. 숨김하고 전혀 잠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첫째,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 전에 잠금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 또는 잠금을 설정을 해야겠다.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잠김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숨김 항목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잠금 항목에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보호는 보호 대상이 셀, 그죠? 그 다음에 행렬, 그 다음에 개체, 차트 같은 경우요. 그리고 통합 문서 보호는 이제 시트 관련 작업들이나 창의 구조, 창 크기, 구조와 창이다. 두 가지. 말이 시트 보호인데 시트하고는 워크시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숨김은 말 그대로 수식만 숨기는 거다. 그죠? 자, 이해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도 문제 참 많이 나오는 거죠. 매크로 이름 정의하는 건데 뭐 가볍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바로 정리 한번 하시고 가기. 특수문자는 이제 원화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정도만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더바라는 건 이제 저희가 통신할 때 요걸 말하는 거죠. 언더바. 원화 표시를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저기 이름 정의에서는 언더바만 쓰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좀 뺀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고유하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어본다. 그죠?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숫자로만 구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또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셀 주소와 같은 것은 사용을 할 수 없다. C8과 같은 것을 이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백, 띄어쓰기가 매크로 이름에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고유하고, 뭐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문자는 언더바나 원화 정도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하려는 매크로를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매크로 이름은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되고, 매크로 이름에 사용되는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한다. 답이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예. 요 2번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만. 매크로 기존 걸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 예. 기존 걸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좀 전에 25번에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에 똑같은 이름을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럼 너 기존 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이제 기존 거 날리고 새로 기록하는 거고, 엎어치기죠. 아니요 하면은 다시 매크로로 돌아가는 거고, 취소는 뭐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구분 안 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재탕, 3탕, 5탕 뭐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if인데요. if. 이것도 실기하시면 그냥 문제 바로 풀 수가 있죠. 그죠?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면 평가의 통과. 그렇지 않으면 공백. 그래서 뭐 2-1이니까 빈셀 처리하라 그러면 큰 따옴표 열고 닫아야 되니까요. 여기는 뭐 참실행문, 거짓실행문. 요 전체 첫 번째 인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일 때는 두 번째 걸 선택을 하고, 거짓이면 세 번째 걸 선택을 하는 거다. if의 원리죠.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if 함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 지금 몇 개 왔냐면 3개 왔어요. 직무가 90 이상. 여기서 쉼표가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끊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다. 모두 80 이상이다. 이 말은 국사가 80 이상이고 상식도 80 이상이다. 그래서 모두 80 이상이면은 동시만족, AND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사도 80 이상이고 상식도 80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국사와 상식이 AND로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로 끊어지니까 직무하고 여기에 크게 이 두 개가 또 5어로 결합되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5 안에 직무, AND 따로따로 5 안에 AND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쉼표가 없으면요 문제 못 풀어요. 뭐 여기가 먼저 결합되는지 얘가 먼저 결합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 안에 AND가 포함되는 경우죠. 그래서 if 5 안에 AND가 그래서 직무 B2 셀이 9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AND를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건 AND에 5어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고, 여기는 AND에 5어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고, 여기는 5어에만 5어에 AND 들어간 것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포커스를 잘 잡아야겠죠. 국사 상식에 AND를 써야 되는데 삽질하고 있네. 그래서 그 C2 셀에 92하고 D2 셀에 84를 90 이상으로 체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게 직무 90 이상하고 결합해서 5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if의 원리예요. 첫 번째 실행문에 참과 거짓을 판단한 후에 참이면 두 번째 실행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if 수는 실행문 -1이니까 통과 공백 2-1에서 if 수가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AND는 동시 만족을 하니까 조건이 두 개 있을 때 이고 이면서 중에서 모두 그런 말이 나오면 AND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나가 나오면 OR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쉼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O 안에 AND 덩어리를 입력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몽룡이가 뭐 나오는가 볼까요? 자 92니까 참이죠. 그 다음에 D2도 84니까 참이죠. AND는 참이면 all true이면 얘가 true를 표시를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AND 자체가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얘도 true고 얘도 true고. 그 다음에 직무가 87이니까요. 87이 90 이상이면 false가 되겠죠. 근데 이 OR라는 놈은 어느 하나라도 true가 되면은 true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 두 번째 인수 때문에 이제 true를 선택해 주겠죠. 그러면 이몽룡이는 통과가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조방자 하나만 해드릴게요. 또 조방자 86, 77 아니 80, 75니까 얘는 참이고 얘는 폴스가 되겠죠. 근데 모두 참일 때 참이어야 되는데 폴스가 나왔으니까 AND는 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8이니까 얘도 폴스가 되겠죠. 그러면 5원은 어느 하나도 참일 때 참이어야 되는데 all 폴스니까 폴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뒤에 거 실행을 해서 거짓 실행문이니까 빈셀 처리가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왕 뭐 왔으니까 성춘향까지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성춘향 갈게요. 자,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77이니까 폴스, 그죠? 86이니까 true. 그러면 all true가 아니기 때문에 AND가 false를 받겠고, 91이 90 이상이니까 true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true가 나오니까 5어가 true가 돼서 통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기 이몽룡 통과, 성춘향 통과, 조방자는 빈셀 처리가 돼서, 빈셀은 이제 큰 따옴표 열고 닫으면 되겠죠.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if 함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쉬우니까 그냥 하지 말까? 그냥 안 할게요. 자, 요거는 안 하고 if 링크 해드릴 테니까 그거 꼭 한번 가서 기본 개념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33번은 이제 키포인트가 함수인데요. 이제 학점별 학생수를 구하라. 지금 if 함수 한 번 나왔고요. 32번에. 또 2번에 문제가 참 이상해요. 또 뭐가 이상하냐. 문제가 다 섞여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함수면 함수, 기능이면 기능, 기본 입력과 편집이면 기본 입력, 편집들이 다구리로 이렇게, 다구리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몰려 있어요.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의도적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건지 좀 모르겠고요. 일단은 함수가 if가 또 이제 뭐뭐별 A에 대해서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세보는 거예요. 둘, B는 셋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count if를 쓰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count if.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count라는 함수는 조건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빈셀을 제외하고 숫자만 세기 때문에 B3부터 B8까지 B3부터 B8까지 잡으면 그 다음에 D3도 잡았죠. D3 다 문자만 있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count라는 함수는 빈셀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숫자만 센다. 숫자만 카운트한다. 숫자만 센다.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을 못 받으니까 A와 B를 셀 수가 없으니까. 자, 카운트 A는 이제 얘는 빈셀을 제외하는 건 맞고요. 또 숫자하고 문자도 같이 셉니다. 뭐 오류하고 논리도 세는데 문자의 포커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 오류도 다 세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절대 참조를 썼던 상대를 썼던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B3부터 B8까지 D3 하나 더 들어가니까 A가 들어가니까 7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count A라는 함수는요.
문자만 보는 거지 그 문자가 A인지 B인지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문자인지 숫자인지만 구분하는 거고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만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받을 수가 없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A와 일치하는 셀의 개수를 세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count if가 원래 조건 범위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셀의 개수를 세는데 이 인수가 3번, 4번 답 중에 하나인데 3번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 처음에 조건 범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조건 범위는 이제 뭐가 와야 되냐? 여기서 요 범위가 조건 범위로 오셔야 되는 거고 채우기 핸들 하니까 절대 참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쓰려고 하니까 좀 안 써지네요. count if 하시고요. 조건 범위를 이제 $b, $3 찾을 범위라고 합니다. $b,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빨간색 부분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큰 따옴표를 열고 갖다 A라고 쓰셔도 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찾을 값 이게 조건이라고 하는데 또 그냥 A로 써도 답이 나와요. 너는 생략할 수가 있다. 안 써도 되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쓰고 B 쓰고 C 쓰고 해야 되니까 여기를 뭘로 셀 주소로 받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셀 주소를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 열고 갖다 여기가 이제 D3이니까 D3을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인식을 못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셀 주소가 들어가면요 그냥 D3에 있는 A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D3을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D3과 같은 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D3을 큰 따옴표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하고 D3을 일단 빼줍니다. 첫 번째 과정. 이렇게 하면 한 덩어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두 덩어리로 분리가 돼 버리는 바람에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문자와 셀 주소를 뭘로요?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서 D3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이제 문자 셀 주소와 연관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는이 생략이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D3이 나오는 거니까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얘는 변하지 않고 절대 참조니까 여기에 있는 D3이 이제 D4로 바뀌고 D5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함수도 채우기 핸들 할 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D3이 온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큰 따옴표 안에 셀 주소가 들어가면 계산을 못하니까 분리하고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서로 두 개로 나눠지면은 한 덩어리의 문자 덩어리로 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눠지니까 문자 덩어리가 아니어서 에러 나는 거죠. 그래서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처럼 덩어리를 결합을 시켜줘야 되고 그때 는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D3만 써도 되더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답이 4번이 되겠죠. 근데 이 D3을 모르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인수의 위치만 아셔도 답이 이제 3번이 아닌 걸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예.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 하시고요. 조건 범위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셀 수를 세니까 처음에 랭지를 여기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갖다 물론 이렇게 A를 써도 돼요. 값으로 직접 입력해도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이제 A가 B로 안 바뀌니까 다 2가 되는 거죠. 다 A만 찾아버리니까 곤란하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보여드려야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를 셀 주소로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왜? D3과 똑같은 걸 찾아버리기 때문에 여기다 D3이라고 쓰게 되면 하나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원래 셀 주소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분리를 하니까 연산자에만 큰 따옴표를 해주고 셀 주소를 빼면은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덩어리로 나눠졌으니까 또 에러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앰퍼샌드를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느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써도 되니까 더 짧게 쓰려고 하면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채우기 핸들 하게 되면 여기 D3, D4, D5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절대니까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좀 쭉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4번입니다. 34번은 그래도 쉬운 함수들이 나와서 뭐 레프트 라이트 뭐 이제 중첩을 시켜놨는데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미드 5번째부터 시작해서 6글자, 공백도 글자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D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6글자, 셋, 넷, 5, 6글자. 그래서 D 공백 오브 공백 M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네, 요거에서 다시 레프트를 써서 세 글자, 앞에서 세 글자를 해라 그랬더니 앞에서 세 글자 오면은 D 공백 5까지 나오겠네요. D 한 칸 띄고 5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브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이것도 라이트 오른쪽부터 7글자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래서 F 공백 뮤직이 되는 건데, 여기서 2번부터 시작해서 공백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니까 공백 MU가 나오겠네요. 공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백이 있는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틀린 것 같고요. 확실하게 공백이 없는 걸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오브 뮤직의 3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부터 7글자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공백까지. 근데 오른쪽부터 세 글자니까 공백 오브까지, 오브 공백까지. 이거 틀렸네요. 답이 뭐 4번 같기도 한데. 그래서 풀어봐야죠. 레프트에서 7글자니까 하나, 둘, 셋, 왼쪽부터 5, 6, 7, 5까지 되겠죠.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 글자니까 하나, 둘, 세 글자니까 OUN이 나오는데 OUN 여기 틀렸는데, 그럼 얘가 공백이 있다는 건가? 참 애매하네. 있겠죠? 잠깐 답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치다가 오타를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은 2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공백을 해 주셔야 되겠네. 이 공백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걸 좀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하, 어떻게 하지? 뭐 언더바 형태로 이렇게 써야 되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일단 틀린 건 확실하잖아요. 1번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1, 2, 3, 4, 5 D 6글자 둘, 셋, 넷, 5, 6 M까지잖아요. D 공백 오브 M까지. 그런데 왼쪽부터 세 글자니까 D 공백 5가 나와야 되는 거고, 확실히 공백 5 이렇게요. 공백을 이렇게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FM은 이제 미드 3부터 하나, 둘, 셋, 넷, 5, 6, 7 공백까지인데 맞죠? 오른쪽 세 글자를 하라고 했으니까 오브 공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얘 틀렸고 얘는 확실히 틀렸고 이렇게 하니까 답이 2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앞에 공백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공백. 여기도 다시 한번 검토. 라이트 7글자 하나, 둘, 셋, 넷,
5, 6, 7, 5부 F부터 시작하겠죠. 두 글자부터 시작을 해서 두 글자가 공백이거든요. 세 글자니까 MU 공백 MU 나오는데 아무튼 공백 표시를 해줘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공백이라는 것을 언더바로 표시를 좀 했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35번은 먼저 실습을 보여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차트. 근데 수식이 계속 나오다가 또 차트가 꼽사리를 껴버렸네요. 35, 36 다음에 다시 34 수식, 35 차트, 36 수식. 의도적인지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좀 복사를 해놓고 입력도 좀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려야 돼서 삽입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조금 줄이고 이걸 보고 읽으면 되겠죠. 이제 하나씩 테스트 해보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도 하나 넣어줄게요. 차트 제목 뭘 넣었어? 차트 위 준강고사 성적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축 제목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아래 성명 세로축도 넣을게요. 기본 세로축 제목에 네. 세로 제목으로 점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걸 범례도 여기 있고 그림 영역도 여기 이 그림 영역 차트 영역 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행과 열을 숨기면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을축하고 병인을 숨길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숨기기 하게 되면 이렇게 숨죠. 다시 나오게 하려면 전후를 넓게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 숨기기 취소를 하시면 다시 나오고 국어도 숨겨 볼게요. 숨기기 하시면은 국어가 안 나오는 거죠. 실행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이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고 차트 제목, 가로축, 세로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들어가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요. 경계선에 딱 오면 열십자 화살표가 됐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동 안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죠. 정해진 위치로 그래야 이제 차트가 범례가 이제 차트와 겹치지 않고 이동하는데 마우스로 끌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버랩 되는 거죠. 실행 취소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열십자 화살표 오버랩 그죠?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추천은 않는다. 왜?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버랩 돼서 피해 다니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오버랩이 안 돼요. 위쪽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스스로 피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표시 겹치지 않고 표시 디폴트니까. 자 3번이 틀렸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엑셀에서는요 모든 개체 크기 조정을 하실 때 차트고 도형이고 마찬가지입니다. Alt를 누르고 이동하게 되거나 Alt를 누르고 크기 조정하게 되면 셀 구분선처럼 구분선에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Alt 키입니다. 컨트롤이 아니고 틀렸죠. 자 도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을 그릴 때 Alt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고요. 설령 안 달라붙었다고 해도 Alt를 누르고 이동해서 좌상기를 마친 후에 Alt를 누르고 크기 조정을 하게 되면 자석처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개체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컨트롤 아니고 Alt예요. 참고로 컨트롤 누르고 하시려면 이동하게 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양쪽에서 하게 되면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죠. Alt입니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를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디자인에 가시면은 이제 서식 파일로 저장이 있으니까 이걸로 저장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식 파일로 저장하게 돼서 내가 만든 차트를 어떻게 보면 양식처럼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알트입니다. 실기에서도 나오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6번 한번 볼게요. 자, 36번은 이제 또 말하기가 무섭게 또 수식이 떨어져 있네요. 35번이 차트 문제고. 아유 참, 뭐 말을 못해. 자, 여하튼 금액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로 금액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요. 근데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보고 단가를 이제 수량은 있는데 단가가 없습니다. 단가표를 불러와서 단가를 불러와야 되는 거니까 첫 행에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다이를 세로로 키니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양쪽에 동일한 게 상품 코드니까 원 테이블의 상품 코드를 찾아와라.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함수 문제를 한번 VLOOKUP을 보고 오시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LOOKUP의 첫 번째 인수는 이제 원 테이블에 있는 찾을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테이블에 참조 테이블이고 수식을 작성하는 원 테이블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B2 찾을 값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찾을 범위는 이제 여기 범위가 되겠죠. 제목을 보통 일반적으로 빼니까 절대 참조 채우기 핸들 하니까 $B 8 $8 땡땡 $C 10 이렇게 되겠어요. 요 범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단가를 표시해야 되니까 얘가 1열이고 얘가 2열이니까 표시할 열번호 2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A-10, BB-20, AA-10, CC-30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동시에 존재하니까 정확한 일치를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정확한 일치라는 것은 첫 열과 찾을값 1번 인수가 똑같은 것을 찾겠다 그 말이고요. 반대말이 이제 유사일치라고 합니다. 없는 데서 비슷한 값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일치일 때 이제 false를 써주시던지 아니면 false 대신에 0을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앞에다가 하나 더 곱해줘야겠죠. 수량이니까 C2 곱하기 VLOOKU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표시할 열번호 false에서 답이 얘는 여기 틀렸으니까 뭐 볼 것도 없고 여기에서도 말 틀렸으니까 볼 것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true를 썼으니까 true를 쓰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true를 쓰게 되면 꼭 좀 알아주세요. true 쓰게 되면 필기니까 항상 천열, 참조표의 천열이 오름차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B, C면 오름인데 A, C, C, B가 되니까 이게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래서 true일 때는 천열이 오름차순일 때만 쓰는 거니까 오름이 아니니까 true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false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실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수량 곱하기 VLOOKUP 이렇게 해서요. 찾아라. 양쪽에 동시에 있는데 원 테이블, 수식을 작성하는 테이블을 원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원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찍어주시면 되고 찾아라. 어디서? 여기서. 절대 참조 F4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할 열번호 단가를 표시해야 되니까 2열을 쓰시고 이게 true를 쓰게 되면은 이제 삽질 한번 해볼게요. 답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검토 한번 해볼게요. 자, AA10은 있으니까 똑같이 찾을 것 같고요. 는 15 곱하기 얼마예요? 3,000원. 얘는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B20은 보시는 것처럼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5 곱하기 는 두 번 했어. 25 곱하기 BB니까 5,000원. 자, 답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나올 거고
컨트롤 C에서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다르죠 또. 35 곱하기 7,000원 70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긴 또 비슷하게 나왔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름차순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뭘 써줘야 되냐, 정확한 일치. 폴스를 쓰게 되면 오름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4500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37번은 이제 추세선인데요. 자, 추세선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차트의 예측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트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라고 가정하면,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A라는 항목인데, A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위에서 물어보면, 대강 뭐 이 정도면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이나 아니면 꺾은 선 같은 경우, 그걸로 변화되는 추이를 보여주면은 더 예측이 디테일하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다. 또 이제 수식까지, 기울기까지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예측하는 기능이다. 뭐 이렇게 대강 얘기하는 것보다 추세선 하나 그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더 이해를 좀 빨리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구역을 예측을 해라 그러시면은 이제 여기가 뭐 2001년, 01년, 02, 03, 04년이다. 05, 06년 두 구역 예측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두 구역을 하시면 앞으로 세 구역 하면은 이제 세 개까지 추세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차트예요. 그러면 반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추세선을 표시할 수 없는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를 좀 알아두십시오. 제가 만들었어요. 3차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 안됩니다. 도넛 안됩니다. 3차원 도표방 표면형 안되고요. 표면형 방사형 안됩니다. 방사형은 일명 거미줄 그래프죠. 그래서 얘가 방사형이고요. 얘가 원형이고요. 얘가 도넛이거든요. 안되죠. 그럼 3차원 도표방 하면 이제 이것만 되겠네요. 잘 만들었죠. 3차원 도표방. 그죠? 추세선이 불가능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은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혼합형도 안 돼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3차원. 혼합형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대하고 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 차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3차원은 또 혼합형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원 도표방. 이해 가시죠? 뭐 이건 그냥 말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차트가 또 나왔네요. 자, 차트 문제가 원래 두 문제만 나오는데 차트가 겁나 많이 나왔어요. 앞에 한 문제도 나왔고 좀 전에도 37번도 나왔고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자꾸 이제 삔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장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원형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원형은 항상 첫 번째 조각이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부터요. 그래서 이걸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90도로 회전한다. 그러면 얘가 90도로 정확하게 하얀 선보다 조금 아래로 이렇게 90도 회전하는 거예요. 지금 중부가 이제 12시부터 정확하게 시작했으니까 90도로 설정하면은 중부가 이렇게 90도로 정확히 잘려서 표시가 밑으로 내려갈 건데 회전을 할 건데 시계 방향으로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안 했잖아요. 12시 0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아시겠어요? 차트 종류는 원형으로 지정하였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좀 사전에 봤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답이 2번하고 3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번이 답이 안 나오고 실수를 안 하려고 3번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한 게 이제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한 거냐
값은 표시가 되었는데 이게 항목 이름인지 아니면은 계열 이름인지를 또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형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2차원 원형을 말하는 건지 3차원 원형을 말하는 건지 이거 참 아리송하네요. 그래서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차트 제목을 그림 영역 안에, 그림 영역은 원래 원해요. 이게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합면, 이렇게 접선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는 차트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 영역 위쪽이 아니고요. 그림 영역에는 제목이 못 들어갑니다. 차트 제목이. 차트 영역의 위쪽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써놨어요. 제가 옆으로 길게, 세로로 길게. 그래서 이제 삽입 원형에 이제 3차원, 2차원. 2차원도 원형이고 3차원도 원형인데. 자, 이렇게 그렸죠. 제목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자동차 판매 대수.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게 그림 영역이에요. 이게 차트 영역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레이블 표시,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값이 나오고요. 항목 이름 하시면은 여기 항목 이름, 계열 이름 하시면은 이제 수량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항목 이름과 값이 확실히 맞고, 그 다음에 또 차트를 한번 더 그려볼 거예요. 이제 요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시면요. 회전이 있어요. 이게 회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90도가 되면은 중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처음, 이게 다음, 이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회전에 대한 것이 이제 없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요거하고 삽입 원형 3차원 따로 하나 그렸습니다. 그냥 수량이라고 놔두고, 여기서도 이제 범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 기타 레이블 옵션에 가서 항목 이름 이렇게 하시면, 계열 이름은 이제 여기에 있는 위의 제목이 왼쪽 제목이 들어가는 거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90도 틀렸고요. 차트 제목은 이제 그림 영역의 위쪽이 아니라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의 위쪽에 해당하면은 그림 영역을 파고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3번인데 3번은 확실히 맞는데, 그죠? 2번은 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3차원 원형이면 틀린 건 확실한데 지금 2차원, 3차원을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또 이거 질문하면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3번이 더 틀렸으니까 2번은 덜 틀려도 되는 거다. 삼각형이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해줄 것 같은데 참 난감하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3번으로 정리를 하고요. 2번은 세모기 때문에 덜 틀린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고, 3번은 100% 맞으니까 계열 이름이 없잖아요. 원그래프에서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그런갑다 좀 정도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씁쓸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39번은 인쇄죠. 출력 인쇄 부분이고요. 페이지 나누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네요. 페이지 나누기 하면 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또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자, 먼저 실습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사를 좀 해놨는데 방해를 안 받게 하려고 좀 작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상태가 한 페이지 지금 하단부까지 오고 있는 상태고요. 100% 인쇄를 하는 겁니다. 자,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선이 이제 굵은 파란 선이 생길 거예요. 그걸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은 이제 이렇게 점선 파란색이 생기죠. 이게 이제 페이지 구분선이고, 이 점선 파란 것은 뭐냐? 100% 인쇄, 그러니까 자동 인쇄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된 페이지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파란 선은 뭐냐? 인쇄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제 4페이지가 인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줄이게 되면 뭐예요? 인쇄가 이제 한 페이지만 거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쇄 영역이 설정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글씨를 쓰게 이렇게 해도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이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좀 늘려 볼게요.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 맞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선이라고 하죠. 근데 파선과 실선이 있으니까 그 파선과 실선의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해드렸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증설이 되는 거고, 페이지가 안으로 당기면은 이제 뭐예요? 페이지가 이제 한 페이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고 일부를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죠? 페이지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페이지 구분선이 변경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전체를 같이 늘려볼까요? 그래야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렸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지에 있는 구분선이 변경이 되잖아요. 아까는 한 페이지가 안 됐었는데 한 페이지를 오버하는 거니까 자동 페이지 나눔의 파선이 나오는 거죠. 여기 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늘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구분선이 옆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4페이지가 인쇄가 되겠죠. 그죠? 변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경됩니다. 그죠?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원위치 하면은 한 페이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처음 높이 상태로 글자 높이로 줄어드니까. 파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고요. 인쇄가 100%일 때 실선은 이제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페이지라는 건 이제 인쇄 영역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이 파란 선을 이렇게 파선까지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인쇄 영역을 이제 하지 않게 자르는 거죠. 자,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파선을 끌면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파선을 끌게 되면 인쇄가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83% 아시겠어요? 실행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100%가 됐다가 이 파선을 끌어버리면은 인쇄가 축소가 되는 거니까 얘를 하게 되면 인쇄 영역을 설정하냐 안 하냐 그것을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강제로 페이지 나누는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조금만 작게 해서 자,
청바지에서 페이지를 좀 나누고 싶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페이지가 나눠지니까 조심하세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나누기에 가시면은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시면은 이제 페이지가 나눠지거든요. 자,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를 기준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15, 16이 나눠지겠죠. A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눌 데가 없으니까 안 나눠지겠고, 여기다 하게 되면 이제 4페이지로 나눠지겠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나누기 왼쪽과 위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강제로 이제 페이지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100%가 되면서, 자, 이런 걸 영역을 없애려고 하면 이제 페이지 나누기를 여기다 찍고 다시 가서 나누기 제거를 하시면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보시면 모두 원래대로 이렇게 하시면 처음 100%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파선을 페이지 넘게 잡아다니면 자동으로 축소가 되니까 실무할 때도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쇄가 오른쪽에 안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지난 실선에 대한 영역이다 보시면 되죠. 답은 쉽게 고를 수 있는데 표현들이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는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 말하고요. 파선과 그 다음에 실선이 있다. 파란색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구분선을 클릭하면 나눌 위치를 또 강제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페이지 나누기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또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를 끌어서 이렇게 하셔도 이제 페이지가 2페이지로 나눠지는 거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나누기를 하셔도 되죠. 예. 행높이와 열높이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가 아니라 변경이 되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건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고정돼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비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전체 너비죠. 페이지 구분선의 너비는 높이는 정해져 있는데 행높이와 열높이를 조정하게 되면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어거지를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 나누선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변경되잖아요. 예,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파선과 실선에 대한 정의, 그리고 파선을 오른쪽으로 할 때 인쇄가 축소된다는 거 실무에도 좀 적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제가 볼 땐 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도움말을 원래 MS4 엑셀 도움말이 이제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걸 번역을 한 걸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가끔 오역도 있거든요. 오타도 있고. 그걸 그냥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왜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도움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움말에 있는 멘트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애매하고 저도 잘 이런 멘트를 잘 안 쓰거든요. 사실 엑셀 강의할 때도. 근데 좀 문제 갈 때 보면은 참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우리말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40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머리글과 바닥글 편집으로 명령 단추와 기능이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실습을 보여주고 해드릴게요. 자, 요게 엑셀 파일이 나오면은요, 이게 이제 시트 이름이 아니라 파일 이름이에요. 통합문서 파일 이름. 예.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건 확실한데 나머지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엑셀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정리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가지고요. 추가 옵션 단추 요거 누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서 머리글 바닥글로 가셔가지고 머리글 편집으로 가셔서 요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들이 이게 이제 글자 서식 바꾸는 거예요. 컴도사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뭐 파란색으로 글자 크게 굵게 14 이게 서식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현재 페이지 번호 삽입이 현재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슬래시 같은 걸 써서 반복할 때 이 플러스 두 개는 이제 전체 페이지라고 합니다. 앰퍼샌드가 붙어서 이런 모양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직접 타자할 때는 앰퍼샌드하고 대괄호 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작성 일자, 날짜, 얘는 작성 시간, 얘가 이제 폴더 위치, 경로,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이죠. 이게 시트 탭이라고 나온 요 시트 이름, 요게 이제 탭이라고 나오죠. 앰퍼샌드 탭. 이게 시트 모양이에요. 여기 시트 모양. 요거 잘 보세요. 시트 모양.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삽입하는 거고,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림 서식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시트고요. 요건 파일 이름이니까.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누르면 이제 파일 이름이라고 나오죠. 탭이라고 하면 워크시트 이름입니다. 달라요. 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머리글 편집과 바닥글 편집에서 얘가 시트 이름이 아니라 파일 이름이니까 틀렸고, 시트 이름은 워크시트 모양으로 된 탭입니다. 그죠? 현재 페이지 플러스 두 개는 전체 페이지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고민되네. 초창기 때는 나왔죠. 한 10년이나 12년 전에는 나왔는데 뭐 옛날로 복귀하는 건가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올려주시고, 또 동영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좀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엑셀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자격증도 좋아하지만 이제 실무를 좀 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자격증 강의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항상 강의 틀이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가 되는 게 제 나름대로 목표거든요. 그냥 암기식으로 디립다 외워라, 받아 적어라, 뭐 그런 건 아니고, 엑셀에 대한 원리, 그다음에 액세스에 대한 원리, 프로그램의 원리를 좀 많이 설명을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하나 보기 하나를 다 씹어 먹어야 돼요. 동일하게 똑같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와봤자 40문제 중에서 2문제나 3문제인데, 그럼 뭐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냐? 보기가 나와요, 보기가.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씩 다 해석을 해서 보기를 씹어먹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해 중심으로, 원리 중심으로 설명하는 강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좀 많은 응원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또 더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